반갑습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 리뷰입니다. 맨시티의 전방 압박 형태는 평소와 같습니다. 상대의 1차 빌드업 숫자보다 전방 압박 숫자가 한 명 더 적은 형태입니다. 토트넘의 빌드업 숫자는 6, 맨시티의 압박 숫자는 5입니다. 여기서 혼란은 상대가 중앙으로 패스하지 못하게 압박합니다. 로메로의 선택지는 측면의 포로가 유일합니다. 포로가 공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무시 역시 중앙으로의 패스기를 막으면서 달려듭니다. 포로는 어쩔 수 없이 전방으로 롱킥 처리합니다. 포로의 킥은 터치라인 밖으로 벗어나면서 맨시티의 전방 압박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때 토트넘의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두스가 아이트누리를 끌고 내려오자 쿠두스가 있던 그 공간으로 파페사르가 니코 곤잘레스의 시선 뒤에서 움직입니다. 맨시티가 후방에서 수적 우위이지만 이 장면은 토트넘 선제골 장면의 예고편입니다. 전술판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정석과도 같은 2사 형태로 1차 빌드업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혼란과 오른쪽 윙포워드 오스카밥이 투톱처럼 압박합니다. 맨시티의 전방 압박 숫자가 상대의 빌드업 숫자보다 한 명 더 적은 이유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후방에서의 수적 우세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토트넘이 주로 활용하는 우측을 선택하면 혼란은 중앙을 막는 압박을 통해 상대의 전개를 측면으로 유도합니다. 마르무시까지 중앙을 막는 압박. 이때 포로가 파페사르에게 패스하지 못하도록 니코 곤잘레스는 사르 앞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이 점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쿠두스가 내려올 때 발생한 공간으로 사르가 침투하는 건데요. 니코 곤잘레스가 자신의 시선 뒤에 있는 사르를 놓친다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가장 경계하는 후방 수적 동률 상황이 연출됩니다. 토트넘의 빌드업 패턴은 오른쪽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스카밥의 압박 위치가 높기 때문에 왼쪽에서 자유로운 스펜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카리오 키퍼가 왼쪽을 활용한다면 스펜스를 막기 위해 리코 루이스가 꽤 먼 거리를 압박해야 합니다. 이때 스펜스는 여유를 갖고 전진 패스를 뿌릴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도 토트넘은 수적 동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혼란과 오스카밥이 투톱처럼 압박합니다. 비카리오는 오른쪽에 로메로를 선택합니다. 맨시티의 압박에 이번에도 선택지는 포로뿐입니다. 페드로 포로는 내려오는 쿠두스에게 패스를 건넵니다. 이때 지금도 사르는 쿠두스의 뒤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니코 곤잘레스가 사르의 이 움직임을 잘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서 맨시티의 수적 우세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과정에서 아이트누리는 쿠두스를 막다가 발목 부상을 당합니다. 이후 토트넘의 1차 빌드업 장면. 왼쪽에서 자유로운 스펜스가 비카리오에게 손짓합니다. 판더펜을 거쳐 내려오는 스펜스에게 공이 전달됩니다. 오른쪽 풀백 리코 루이스는 상당히 먼 거리를 압박해야 합니다. 니코 루이스가 전진하는 동안 스펜스는 여유있게 두 번의 터치를 만든 뒤 중앙으로 볼 투입. 니코를 끌고 내려온 히샬리송이 등을 지며 공을 소유하고 침투하는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내줍니다. 이때 후방에 있던 스펜스는 엄청난 속도로 전력 질주합니다. 속도에서 압도당한 니코 루이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라인더르스가 빠르게 내려온 덕에 후방에서 맨시티의 수적 우세 상황. 운반 이후 존슨은 스펜스에게 패스를 내주지만 리턴 패스를 받을 때 터치가 튀면서 속공 기회는 무산됩니다. 지금은 비카리오 키퍼를 향한 백패스를 통해 상대의 압박을 당깁니다. 오스카밥은 전방 압박하면서도 내려가는 스펜스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오스카밥이 스펜스를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습니다. 비카리오는 혼란의 압박에 판더펜을 선택하는데요. 혼란이 오른쪽으로 넘어와 상대를 코너에 몰면서 소유권을 따냅니다. 전방 압박에 성공하자마자 곧바로 라인더르스에게 훌륭한 패스를 찌르면서 기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라인더르스는 무리하게 원터치 패스를 시도했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상대 골문을 바라보는 게 더 나은 선택지였을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의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방금 왼쪽에서 빌드업에 실패했으니 이번엔 다시 오른쪽 전개를 시도합니다. 맨시티의 중앙을 막는 압박 구조는 여전합니다. 이번에도 페드로 포로의 전방을 향한 롱킥. 그런데 지금은 니코 곤잘레스가 측면으로 빠지는 파페사르를 놓쳐버렸습니다.
파페사르는 히샬리송에게 헤더를 떨궈주면서 토트넘의 기회. 존 스톤스는 급하게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려다가 설상가상 미끄러지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 특화된 브레넌 존슨이 엄청난 속도로 리코 루이스를 압도하면서 맨시티가 결코 내주고 싶지 않았던 후방에서의 수적 동률을 허용합니다. 히샬리송의 크로스를 브레넌 존슨이 놓치지 않고 선제골로 연결시킵니다. 트래포드 키퍼를 맞고 들어간 득점입니다. 자, 이번엔 공수를 바꿔서 맨시티의 빌드업과 토트넘의 압박 형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오른쪽 풀백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빌드업 구조입니다. 토트넘은 완전한 대인 수비 형태로 강하게 전방 압박하였습니다. 맨시티와 달리 토트넘의 압박은 경기장 전역에서 수적 동률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맨체스터 시티는 이런 맨투맨 전방 압박 구조를 가장 잘 풀어내는 팀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자유로운 골키퍼가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공격수가 한 템포 늦게 골키퍼를 압박하면 압박에서 가장 자유로운 선수나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 최전방 공격수의 머리, 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면 되니까요. 물론 발밑 기술과 킥력, 거기에 시야와 침착성까지 요구되는 극한의 상황이지만 그동안 맨시티에는 그 모든 걸 갖춘 에데르송이 이걸 해내왔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최전방에서 수적 동률을 바탕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이적설이 휩싸인 에데르송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제임스 트래포드 키퍼는 이제 막 프리미어리그에서 30번째 경기를 치르는 22살의 어린 골키퍼입니다. 그래서인지 맨시티 선수들은 트래포드 키퍼를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토트넘의 강력한 맨투맨 압박 상황에서 라인더르스가 패스를 받습니다. 주앙 팔리냐의 강력한 밀착 수비에도 트래포드 키퍼를 이악 물고 외면하는데요. 불안한 역주행 이후 나온 패스는 부정확했습니다. 오스카밥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합니다. 토트넘 포백 구성원인 스펜스와 판더펜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스카밥은 공간으로 뛰어드는 니코 곤잘레스에게 로빙 패스. 공격하는 팀에게 훨씬 유리한 수적 동률 상황. 파페사르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선택합니다. 반칙으로 상대의 역습을 저지합니다. 지금도 토트넘의 강한 대인 방어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스톤스가 트래포드 키퍼를 활용해봅니다. 트래포드는 여유있게 두 번의 터치 이후 전방으로 롱킥을 선택합니다. 다만 포물선이 높고 다소 밋밋한 킥입니다. 스펜스가 헤더로 처리하는데요. 오스카밥은 경합하지 않고 영리하게 세컨볼을 따냅니다. 또 한 번 수적 동률 상황이 연출됩니다. 채공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선수들은 빠르게 수비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인더르스가 패스를 받으면서 장점인 전진 드리블을 활용한 속공 기회. 그러나 여기서 동료를 활용하지 않고 시도해본 슈팅은 수비에 막힙니다. 이제 전반전 추가 시간입니다. 압박하는 팀의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시간대라 그런지 셰르키가 자유롭습니다. 맨시티 선수 중 가장 강하게 압박당하는 선수는 니코 곤잘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래포드 키퍼는 너무나 위험한 패스를 시도합니다. 셰르키라는 최선의 선택지가 있었고 그 외 다른 선택도 아닌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셰르키의 저 움직임을 라인더르스도 벤탄쿠르도 확인했지만 트래포드 키퍼는 무언가에 홀린 듯 무리한 패스를 하였고 본전 상황에서 팔리냐의 슈팅은 이번에도 트래포드 키퍼를 맞고 골문 안으로 향합니다. 토트넘의 추가골입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은 2골 차의 리드를 안고 경기를 운영합니다. 문제는 며칠 전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2골 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한 기억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 수비 조직력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맨시티가 특유의 3-2-5 포메이션으로 측면을 활용하면 지난 경기와 달리 윙포워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협력 수비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때 벌어지는 하프스페이스는 벤탄쿠르가 방어하였고 최전방 공격수까지 내려와서 상대의 컷백 패스 길목도 차단했습니다. 맨시티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뿐입니다. 박스 안으로 얼리 크로스를 시도하거나 반대 전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넘어가도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은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협력 수비를 교란할 수 있는 풀백의 오버래핑은 없습니다. 맨시티 스쿼드 중 유일한 전문 풀백인 아이트 누리의 부상 공백이 느껴집니다. 후반전 막판 맨시티의 지공전개입니다. 측면으로 패스가 나가자 토트넘 선수들이 움직입니다.
교체 투입된 오도베르가 협력 수비를 펼치고 벤탄크루는 하프 스페이스를 방어. 솔랑키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합니다. 베르나르도 실바의 리턴 패스. 니코 루이스는 다시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패스를 건넨 뒤 언더래핑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미 벤탄크루가 그 위치를 잡고 있는 데다 오도베르도 니코 루이스를 따라가면서 수비합니다. 결국 다시 한번 백패스. 이 패스는 스톤스와 로드리를 거쳐 반대편의 아케에게 향하는데요. 아케가 패스를 받자 쿠두스가 전력 질주하며 압박합니다. 82분을 뛴 선수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속도입니다. 네이선 아케는 쿠두스의 압박에도 침착하게 반대편 도쿠에게 패스를 건넵니다. 드디어 제리미 도쿠가 협력 수비에서 벗어나는 듯 했는데 쿠두스가 몸의 방향을 바꿔 이번엔 도쿠에게 전력 질주합니다. 만약 여기서 아케가 오버래핑을 시도했다면 좀 나았겠지만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도쿠는 깜짝 놀라 아케에게 백패스합니다. 이 와중에도 토트넘은 하프 스페이스와 컵백 위치를 모두 방어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케는 무의미한 반대 전환이 아닌 얼리 크로스를 선택합니다. 정확하게 베르나르도 실바의 머리로 향했지만 골문을 벗어나면서 득점에 실패합니다. 결국 토트넘은 개막 이후 PL 2경기 연속 클린시트로 기분 좋은 시즌 출발입니다. 지난 시즌보다 훨씬 공수 밸런스가 잘 갖춰진 팀이 되었습니다. 반면 펩 가르디올라의 맨시티는 여전히 토트넘에게 약한 모습입니다.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들의 호흡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